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 책방입니다. 잘 지냈죠? 오늘 소개할 작품은 독일 문학의 거장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괴테는 1749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나 1832년까지 살았던 독일 최고의 문학가이자 사상가입니다. 단순히 작가를 넘어서 시인, 극작가, 소설가, 과학자, 정치가로서 다방면에서 활약했던 천재적 인물이었죠. 그의 대표작으로는 파우스트가 있지만 오늘 소개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괴테를 일약 유럽 전역에 알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괴테가 불과 25세의 젊은 나이에 쓴 소설로 1774년에 출판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소설이 출판되자마자 유럽 전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젊은이들은 베르테르처럼 파란 연미복에 노란 조끼를 입고 베르테르처럼 행동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베르테르를 모방한 자살 사건까지 일어나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베르테르 효과라고 부르며 이는 심리학 용어로도 남아 있습니다. 괴테는 이 작품을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했습니다. 그는 친구의 약혼 여인 샤를로테 부프를 사랑했지만 이룰 수 없는 사랑이었죠. 또한 자신의 지인이었던 카를 빌헬름 예루살렘이 불행한 사랑으로 자살한 사건에서도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런 개인적 경험들이 녹아들어 탄생한 것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괴테는 이 소설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정화했다고 고백했으며 나는 베르테르를 썼기 때문에 베르테르가 되지 않았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서간체 소설입니다. 주인공 베르테르가 친구 빌헬름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죠. 이 형식은 독자로 하여금 베르테르의 내면을 직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하며 그의 감정 변화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주인공 베르테르가 친구 빌헬름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죠. 이 형식은 독자로 하여금 베르테르의 내면을 직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하며 그의 감정 변화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이야기는 1771년 5월 4일 베르테르가 시골 마을로 떠나면서 시작됩니다. 그는 이전의 불행한 연애 사건과 어머니의 유산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곳으로 왔습니다. 베르테르는 이곳의 자연에 깊이 매료됩니다. 그는 산책을 하고 스케치를 하며 호메로스를 읽으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냅니다. 베르테르는 감수성이 풍부하고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청년입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 신적인 것을 느끼고 평범한 농부들의 삶에서도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초반 편지들은 행복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이 시골 마을이 마치 낙원과 같다고 표현하며 자신이 이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도회에서 베르테르는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샤를로테, 애칭으로 로테라고 불리는 여성입니다. 베르테르가 로테를 처음 본 장면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로테는 어린 동생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있었는데 이 모습에서 베르테르는 그녀의 모성애와 따뜻한 성품을 느낍니다. 로테는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동생들을 돌보는 책임을 맡았던 것입니다. 무도회로 가는 마차 안에서 둘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들은 클롭슈토크의 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가오는 폭풍우를 함께 바라봅니다. 이 순간 베르테르는 로테가 자신과 같은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확신하며 깊이 사랑에 빠집니다. 무도회에서 그들은 함께 춤을 추고 베르테르는 이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무도회가 끝난 후 베르테르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로테는 이미 알베르트라는 남성과 약혼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알베르트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로테는 베르테르에게 이 사실을 숨기지 않았지만 베르테르는 이미 그녀에게 깊이 빠진 후였습니다. 베르테르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로테를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로테와의 우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녀의 행복을 바라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그의 편지를 읽어보면 이것이 자기 기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베르트가 돌아온 후 세 사람은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알베르트는 성실하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으며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르테르와는 정반대의 성격이죠. 알베르트는 베르테르를 친절하게 대하고 그의 재능을 인정하지만 베르테르의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이상주의적인 태도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흥미로운 장면 중 하나는 세 사람이 자살에 대해 논쟁하는 부분입니다. 베르테르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살을 선택하는 것을 인간적인 행위로 옹호하지만 알베르트는 이를 약함의 표시이자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비판합니다. 로테는 이 대화에서 불편함을 느끼며 주제를 바꾸려 합니다. 독자는 이 장면에서 이미 불길한 예감을 느끼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베르테르의 고통은 점점 깊어집니다. 그는 로테와 알베르트가 함께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질투와 고통을 느낍니다. 동시에 알베르트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를 미워할 수도 없어 더욱 괴로워합니다. 로테를 향한 사랑은 점점 강렬해지지만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의 약혼녀입니다. 베르테르는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그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로테에게 작별을 구하며 자신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별의 장면은 매우 감정적입니다. 베르테르는 로테의 손에 입맞춤하고 로테는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붙잡지 않습니다. 베르테르는 공사관에 일자리를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서 희망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그는 공사를 만나고 업무를 배우며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합니다. 하지만 곧 그는 이곳에서도 행복을 찾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공사관에서의 경험은 베르테르에게 또 다른 좌절을 안겨줍니다. 귀족 사회의 형식주의와 위선의 환멸을 느낍니다. 특히 한 귀족 파티에서 겪은 모욕적인 사건이 결정적입니다. 베르테르는 평민 출신이었기에 귀족들의 모임에 참석했다가 은근히 무시를 당하고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의 재능과 인품은 중요하지 않았고 오직 출신 성분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베르테르는 이래서도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서류 작업과 형식적인 업무들이 그의 예술적 영혼을 억압합니다. 그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도 책을 읽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그는 자신이 재능을 낭비하고 있으며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결국 베르테르는 직장을 그만둡니다. 방황하던 베르테르는 잠시 시골을 여행하며 옛 추억을 되새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해 있습니다. 그가 좋아하던 나무는 잘려나가고 그가 알던 사람들은 떠나고 없습니다. 이 변화는 베르테르에게 상실감과 허무함을 안겨줍니다. 결국 그는 다시 로테가 있는 마을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있습니다. 로테는 이미 알베르트와 결혼한 상태였고 베르테르의 방문은 그녀에게 부담이 됩니다. 처음에는 옛 친구를 반갑게 맞이하지만 베르테르의 집착적인 태도가 점점 심해지자 로테는 불안을 느낍니다. 알베르트도 베르테르의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베르테르의 편지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절망적이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파괴와 죽음으로 보입니다. 그는 홍수로 망가진 계곡을 보며 자연조차 파괴적이고 무의미하다고 느낍니다. 그의 세계관은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베르테르는 한 농부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농부는 자신이 사랑하던 미망인을 향한 집착 때문에 그녀의 새로운 애인을 살해했습니다. 베르테르는 이 농부에게 깊이 공감하며 그를 변호하려 합니다. 이것은 베르테르 자신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운명적인 날, 베르테르는 마지막으로 로테를 찾아갑니다. 그는 오시안의 시를 가져갔고 두 사람은 함께 그것을 읽습니다. 오시안의 시는 슬픔과 상실, 죽음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로테는 감정에 북받쳐 울고 베르테르도 눈물을 흘립니다. 감정이 격앙된 순간 베르테르는 로테를 껴안고 입맞춤합니다. 로테는 충격을 받고 그를 밀어냅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것이 마지막이며 다시는 그를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베르테르는 절망에 빠집니다. 로테는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고 이제 그 희망마저 사라진 것입니다. 베르테르는 집으로 돌아와 하인에게 알베르트에게 사람을 보내 권총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알베르트는 별 의심 없이 권총을 빌려줍니다. 로테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밤 12시가 조금 지난 시각,
베르테르는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그는 로테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녀를 비난하지 않으며 알베르트에게도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권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쏩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인이 베르테르를 발견합니다. 그는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지만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불려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베르테르는 정오쯤 숨을 거둡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레싱의 에밀리아 갈로티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희곡 역시 불가능한 사랑과 죽음을 다룬 작품입니다. 베르테르의 장례식은 쓸쓸하게 치러집니다. 로테와 알베르트는 충격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성직자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자살은 큰 죄악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일꾼들만이 그의 시신을 운반했고 그는 마을 외곽의 한적한 곳에 묻혔습니다. 소설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작품을 읽으며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강렬한 감정의 파도입니다.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다 보면 마치 제가 직접 그의 감정을 경험하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서간체 소설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베르테르의 내면을 필터 없이 직접 들여다보게 되고 그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베르테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매우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에 공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자기 파괴적인 태도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베르테르는 현실을 직시하기보다 자신의 감정에만 몰입합니다. 그는 로테가 이미 약혼한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극도로 감수성이 풍부한 예술가적 기질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깊이 느끼고 예술과 문학의 조예가 깊으며 인간의 순수함을 동경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현실과 타협하지 못하는 이상주의자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그는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절망에 빠집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베르테르의 행동은 분명 집착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는 로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며 그녀를 이상화합니다. 로테는 그에게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모든 아름다움과 순수함을 대표하는 상징이 됩니다. 이런 식의 사랑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상대방에게도 큰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18세기 낭만주의 시대의 맥락에서 보면 베르테르는 감정의 진실성을 추구하고 사회적 제약에 맞서는 인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 이성과 질서를 중시하던 계몽주의의 영향 아래 있었고 개인의 감정은 억압되었습니다. 베르테르는 이런 시대의 감정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입니다. 로테라는 캐릭터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수동적인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로테는 지적이고 따뜻하며 책임감 있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베르테르의 감정을 알고 있지만 자신의 약속과 의무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로테는 베르테르보다 훨씬 성숙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로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베르테르의 사랑을 알면서도 명확한 선을 긋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녀도 베르테르에게 어느 정도 끌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장면에서 오시안의 시를 함께 읽고 감정에 북받친 것은 그녀 역시 베르테르에게 감정적 애착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의무를 선택했고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독자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알베르트는 흔히 간과되는 인물이지만 그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는 베르테르와 정반대되는 인물로 이성적이고 실용적이며 안정적입니다. 어떤 면에서 알베르트는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남성상을 대표합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친절하고 관대하며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베르테르가 가진 열정과 깊이가 부족합니다. 이 삼각관계는 단순한 연애 문제를 넘어서 두 가지 삶의 방식, 두 가지 세계관의 충돌을 상징합니다. 베르테르는 감정과 이상을 대표하고 알베르트는 이성과 현실을 대표합니다. 로테는 그 사이에서 갈등하지만 결국 현실을 선택합니다. 이 작품이 출판 당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당시 사회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었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이성과 질서보다 개인의 감정을 우선시하고 신분 제도와 형식주의를 비판하며 자살이라는 금기를 정면으로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작품은 청춘의 방황과 고뇌를 너무나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베르테르가 느끼는 세상에 대한 환멸, 자신의 재능을 펼칠 곳을 찾지 못하는 좌절감, 이루지 못할 사랑의 열병과 고통,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방황이 모든 것들은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오늘날의 청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진로에 대한 불안, 사회 시스템에 대한 회의, 사랑과 관계의 어려움 등은 여전히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들입니다. 작품을 읽으며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베르테르의 심리 변화 과정입니다. 초반에 밝고 희망찬 편지들과 후반에 어둡고 절망적인 편지들을 비교해보면 한 사람의 정신이 어떻게 무너져가는지를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베르테르는 자연에서 신성함을 느끼고 인간에게서 순수함을 발견했지만 마지막에는 자연조차 파괴와 죽음으로만 보입니다. 이것은 우울증의 전형적인 증상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을 통해 괴테는 낭만주의의 본질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그것의 위험성도 경고합니다. 감정의 진실성은 중요하지만 감정에만 의존하는 것은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이상을 추구하는 것은 아름답지만 현실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자멸로 이어집니다. 첫째, 감정의 진실성입니다. 베르테르는 자신의 감정에 정직합니다. 그는 사회가 요구하는 가면을 쓰지 않고 자신이 느끼는 것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물론 그의 방식이 항상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진짜 감정을 숨기고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모습을 연기합니다. 베르테르는 이런 위선을 거부합니다. 둘째, 예술과 자연의 가치입니다. 베르테르는 자연 속에서 위안을 찾고 문학과 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합니다. 현대 사회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강조하지만 이 작품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느낄 수 있는 감수성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줍니다. 예술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적 부분입니다. 셋째, 사회적 제약에 대한 비판적 시각입니다. 베르테르가 공사관에서 경험하는 귀족 사회의 위선과 신분 차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들입니다. 형식적인 권위나 불합리한 계급 구조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베르테르는 출신이나 지위가 아니라 개인의 재능과 인품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넷째, 개인의 내면 세계의 중요성입니다. 이 작품은 개인의 감정과 내면을 깊이 탐구합니다. 외적인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보다 내면의 충실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을 통해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감정과 이성의 균형입니다. 베르테르의 비극은 그가 감정에만 의존하고 이성적 판단을 완전히 배제했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그것이 집착이 되고 자기 파괴로 이어진다면 문제가 됩니다. 베르테르는 로테를 향한 사랑에 모든 것을 걸었고 그녀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나 한 가지 일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전부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삶은 다양한 관계와 경험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 가지가 좌절되었을 때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불가능한 것을 놓아주는 지혜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베르테르는 이룰 수 없는 사랑임을 알면서도 집착했습니다.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라도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베르테르의 비극은 우리에게 집착이 가져올 수 있는 파괴적 결과를 경고합니다. 타인에 대한 책임과 배려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베르테르는 자신의 감정에만 집중한 나머지 로테와 알베르트가 느낄 불편함이나 고통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진실하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표출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그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을 구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베르테르는 자신의 고통을 혼자 짊어졌습니다. 편지를 통해 친구에게 심정을 털어놓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이라면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다른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주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현명함입니다.
청소년과 대학생 성장 과정에서 겪는 강렬한 감정의 혼란, 세상에 대한 환멸, 이루지 못할 꿈에 대한 좌절감을 경험하는 젊은이들에게 이 작품은 큰 공감을 줄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루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사랑이나 이루지 못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 베르테르의 절절한 감정은 많은 이들의 경험과 공명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객관화하고 그것을 건강하게 승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문학과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 이 작품은 낭만주의 문학의 정수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묘사, 감성적인 문체, 서간체라는 독특한 형식 등 문학적으로 배울 것이 많습니다. 역사와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 18세기 유럽 사회의 모습, 계몽주의에서 낭만주의로의 전환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작품이 어떻게 시대를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심리학에 관심 있는 사람 인간의 내면, 감정의 메커니즘, 정신적 고통의 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관점에서 베르테르를 분석하는 것도 흥미로운 작업입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단순한 비극적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의 본질, 감정의 진실성, 사회와 개인의 갈등,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25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읽히는 이유는 그것이 다루는 주제가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기쁨과 고통, 자아 정체성의 탐색, 사회적 제약 앞에서의 좌절이 모든 것들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다만 이 작품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베르테르의 선택을 미화하거나 낭만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자살은 비극이지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베르테르의 이야기를 통해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법, 현실을 받아들이는 지혜, 도움을 구하는 용기를 배워야 합니다. 독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작품을 읽을 때 베르테르에게 공감하되 동일시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감정을 이해하고 느껴보되 그의 선택을 따라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의 비극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삶은 한 번의 사랑,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일어서고 다시 시도하며 성장합니다. 베르테르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베르테르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면 부디 혼자 견디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감정은 소중하지만 여러분의 생명은 더욱 소중합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아름답고도 고통스러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 인간 감정의 깊이를 경험하고 삶에 대한 통찰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르테르가 찾지 못했던 희망과 의미를 여러분의 삶에서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괴테의 이 불멸의 작품을 통해 풍요로운 독서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라라 책방이었습니다.